그래서 엔비디아는 의외로 지금은 밸류가 부담인 게 아니라요. 저 실적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HBM3E,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이 제대로 될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자,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마침 오시는 날 이 미국장 엔비디아 랠리라고 말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때문에 완전히 막 다 급등해 버렸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라고 쓰고 갓비디아라고 읽는. 그러게 요새 이제 갓비디아 얘기가 나오던데. 네, 정말 신인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AI 반도체, HBM 쪽으로 지금 흐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회장, 네, 회장의 젠슨 왕의 그 코멘트 가운데서 이거는 티핑 포인트다. 지금 이게 정점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더 터진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렇죠. 더 이 시장이 막 열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은 수요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네. 실적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네. 네, 일단 엔비디아를 정리하자면 제가 어제 그 실적을 보고 느낀 거는 원래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감이라는 거는 멀티플이고, 그런데 보통은 주식이 기대감의 속도를 실적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반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의 속도가 이 실적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포워드 지금 PER로 보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PER이. 글쎄요. 네. 지금 20배대입니다. 아,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나오는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가 통상적으로 PER이 한 80배 정도인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30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고요. 일단 매출이 22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65%가 증가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15억 5천만 달러가 더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65%라는 이 숫자 자체가 엄청난 거죠. 뭐 미국 나스닥의 스몰캡도 아니고, 네, 정말 빅테크 업체가 이 정도 실적을 낸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그 주가 그것만 가지고도 넷플릭스 시총 하나 만들었다고 네,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5.16달러인데요.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0.52달러 상회했으니까 거의 10% 정도 잘 나온 거고요. 이게 정말 이제 놀랍죠. 원래 엔비디아 그러면 게이밍 매출, 그래픽 카드 쪽이 어떻게 되냐, 코인 쪽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만 보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84억 달러. 자, 전년 대비, 이거 오타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409%. 와, 진짜 엄청난 거네. 네. 4배.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가 제가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봤는데 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글쎄요. AI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네. 글쎄, 감이 안 잡히는. 그렇죠. 아주 작을 것 같은데. 네. 한 85억 달러 나오면 대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한 개 부분, 데이터 센터 쪽에서만 무려 지금 184억 달러가 나왔으니까 대단하네. 네, 회사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폭이 그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이 조금씩 내려가는다. 그렇게 보통 보잖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엔비디아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너무 많아요. 공급이 못 가는 겁니다. 네. 공급이 못 가는 거고 지금 쇼티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공급의 쇼티지는 누가 원인이냐? 엔비디아가 원인이냐?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주면 되죠. 결국은 TSMC가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쇼티지가 풀릴 때까지는 주가는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TSMC가 이게 쇼티지가 언제 풀리냐? 그럼 TSMC 실적에서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TSMC가 공식 코멘트한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쇼티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네네, 맞습니다. 열심히 증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쇼티지라고 했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서 보통 이게 선반영 9개월 한다고 하면 역산을 하면 적어도 주가는 올 상반기나 3분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제 메커니즘이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냥 러프하게 때려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매출이 뭐 의미 없죠. 29억 달러 나왔고 이것도 굉장히 잘했죠. 전년 대비해서 56%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에 가려서 네. 의미 없고 이제 모두가 이제 $1,000 언제 가냐, 1000비디아 언제 오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1,000를 가려면 지금 포워드 PR 기준으로 지금 20배 후반 수준이거든요. 네. 어제 주가로 27배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밤새 올랐기 때문에 요게 그러면 한 35배에서 40배 정도 받으면 PR을 $1,000가 돌파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네. 지금 대만 증시가 참 좋잖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엔비디아도 대만 사람, 네, 그렇죠. TSMC도 대만, AMD도 대만. 네. AMD도 네, 리사수 CEO. 그러니까 리사수 CEO랑 대단하네. 젠슨 황이 서로 친척이에요, 친척. 대단하네. 완전히 대만 국적의,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만 출신의 네. 이 CEO들이, 창업가들이 진짜 큰 일을 냈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의외로 지금은 밸류가 부담인 게 아니라요. 저 실적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게 피크 아닌가? 이거에 그렇죠. 대한 오히려 걱정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 병목은 TSMC 코어스 캐파 부족이 병목인데요. 그런데 코어스라는 거는 2.5D 구조의 패키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GPU하고 HBM을 이렇게 이제 주상 복합 구조처럼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가 코어스가 TSMC가 준비가 되면 엔비디아 칩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병목이 HBM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삼성이 지금 HBM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모든 그 AI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가정은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에 독점적으로 HBM3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작년 9월부터 삼성이 이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딜레이 됐고, 자, 올 초에 이제 이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그 어떤 내부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지금 삼성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팩트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TSMC 선단 공정도 캐파가 지금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3나노 캐파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월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열심히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월 10만 장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꽤 많이 늘리는 거니까 이제 수급이 원활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애플이 우리도 AI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네. 애플이 갑자기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AI 칩 면적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TSMC의 3나노 웨이퍼를 50% 주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삼성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주워 먹어도 대박일 거예요. 그렇죠. HBM이나 뭐 코어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결국 삼성이 iCube라는 기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3나노 선단 공정도 지금 점점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3나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TSMC하고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줘먹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TSMC는 지금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쇼티지니까 삼성전자가 그 네, 맞습니다. 나머지를 줘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TSMC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보다 많은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TSMC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2등 업체한테 가야 되는데 2등 업체가 좀 시원찮은 거죠.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신뢰를 준다 그러면 충분히 삼성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주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더 끌게 되면요.
이걸 인텔이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지금 인텔 네. 뭐 1.8나노니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네네. 건 뉴스 나와서 이거 근데 믿어도 돼? 막 이런 시장의 의심도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못 믿어온 회사죠. 사실 뭐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원래 그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동네 바보형은 인텔이었고 한국에 있는 동네 바보형은 삼성이라고 이제 장난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것도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기회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회라는 게 지나가면 다시 잡기 힘든 거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또 이제 기회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AI PC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서버용 칩들은 대부분 인텔이 하고 있는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 반도체들은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삼성이 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칩 설계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자기들 칩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X86 아키텍처는 잘 하지만 그런데 X86 아키텍처는 결국 AMD하고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의 입장은 사실 인텔이 경쟁사잖아요. CPU나 GPU 쪽에서. 근데 선뜻 맡기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냥 일반 팹리스 업체들은 대부분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 어떤 생산 경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삼성은 지금 빨리 공정, 효율화, 수율 이런 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ARM 기반의 칩 설계 경험이 있고 그리고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3나노 공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인텔 입장에서는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 설계 경험은 없지만 미국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인텔이 의외로 후공정 기술이 뛰어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예. 그러니까 삼성은 iCube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이 있지만 인텔의 포베로스나 EMIB, 인베디드 멀티 인터커넥트 브릿지라는 이런 기술들이 사실 삼성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 간의 어떤 경쟁, 누가 TSMC의 낙수 효과를 누릴, 그러니까 누가 2인자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참 엔비디아가 준 기회라고 해야 될까? 하늘이 준 기회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하이닉스 뭐 5%까지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뭐 0.2%, 3%,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 보고 심지어 마이크론도 저렇게 올랐는데 5%대 급등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였지만 이게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피처폰의 절대 강자가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회사들이 뭔가 잘못된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휴대폰 시대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서 갑자기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이게 게임의 룰이 바뀌니까 그런 큰 회사들도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서 삼성이 뭔가 적응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거하고 또 공교롭게 제가 그 HBM 쪽에서 이제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HBM 쇼티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묘합니다. 그래요? 예, 작년 말하고 올 초 들어서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습들이 묘하냐면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청주에도 팹이 있고 이천에도 팹이 있습니다. 근데 이천에 있던 낸드 플래시 라인을 청주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갑자기 작년 말 올 초 들어서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이유가 알 수 없는데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처럼. 네. 범인을 찾아서? 네네. 그러면 갑자기 잘 하던 걸 왜 갑자기 스탑을 했냐? 요게 키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청주 팹에서 HBM 생산을 위한 핵심 공정이 있어요. 그게 TSV라고 하는 스루 실리콘 비아인데요. 칩에다가 구멍을 뚫는 공정입니다. 여기 갑자기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것 같은데, 그럼 왜 갑자기 계획이 없던
TSV 쪽에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 아, 요건 아마 삼성이 잘 안 되는 거다. 네, 잘 안 되니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당분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량을 더 줄 네네,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뭐 실적 나오고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선수금이 더 늘었습니다. 네, 선수금 누가 줬을까요? 엔비디아 네, 줄 수 있는 데가 엔비디아밖에 맞습니다.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게 삼성한테 유원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작년 말에 급하게 하이닉스 쪽에 더 투자를 해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2000팹을 그러면 청주로 옮기면 스페이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스탑하고 더 지금 HBM을 급하게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계획이 올해 2배 캐파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분기에 엔비디아 신규 칩들이 대거 나오거든요. 네. 그레이스호퍼 200이나 H200이나 B100 같은 칩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는 HBM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H100 대비해서 뭐 2.4배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HBM 수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삼성전자도 2원화가 안 되고 마이크론도 3원화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또 SK 하이닉스 독점. 최근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주가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 전날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상한가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그게 갑자기 왜 시총 5조 6조짜리가 깜짝 상한가를 갔을까? 놀랐어요. 네. 그냥 밸류업일까? 자사주소가? 네. 뭐 그런 생각들을 네. 했었죠. 이제 그때는 그럴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이런 팩트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 SK 하이닉스 독점, 한미 반도체 독점이 더 가는구나. 라는 게 이제 갑자기 밸류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 말 연초에 있었던 이 업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이 그 정도 한 달 정도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HBM을 써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자체 설계 칩에 HBM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AMD도 HBM 많이 써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I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기존에 잘하던 업체가 계속 더 잘한다. 네,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밸류 비싸다라고 막 이렇게 빨리 빠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또 요때쯤에서 주요 리서치 센터에서 SK 하이닉스 HBM 실적 추정치를 막 상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죠.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이 SK 하이닉스 HBM 실적 추정치를 50%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50%를 상향한다는 건 이게 뭔가 중요한 팩트를 알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기존 전망치가 SK 하이닉스 HBM 매출이 7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정도로 전망했는데 새로 전망한 게 매출 한 9조 9천억, 거의 10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갑자기 왜 이렇게 늘려 잡았을까? 네, 아마 SK 하이닉스 독점이 더 이어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0% 증가한 거죠. 거의 조금 전에 봤던 엔비디아 그죠? 400%하고 네,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지금 HBM3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인 HBM3E,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이 제대로 될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자,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HBM3가 더 쉬울 텐데 HBM3E보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데 다음 버전을 한다고? 라고 해서 이제 시장은 기존 업체들한테 독점 쪽으로 좀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네. 오늘 오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다루긴 했는데 단독 뉴스로 뭐 네. 그 HBM4, 네. 4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뭐 엄청난 스펙, 네. 그 전송 속도가 빨라졌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60% 빨라졌다, 이것을 학술제 뭐 발표했다, 뭐 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긴 하던데. 네네. 대표님 뭐 우리 쭉 이렇게 우리 봐보셨겠지만 뭐가 잘하는 회사는 조용해요. TSMC 뭐 아무 소리 안 하죠. 맞아요. 네, 엔비디아 아무 소리 안 하죠. 근데 꼭 뭐 잘 안 되는 회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대표회사가 뭔가 나와서. 좀 쫄리고 있는. 네, 인텔이 그랬고 이제 작년에 삼성이 그랬고
AMD가 요즘에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회사들은 말이 많고 막 멘트가 세져요. 우리가 더 좋은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잘 하는 회사들은 조용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HBM4를 삼성이 진짜 그렇게 구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해오는 걸 보면 뭔가 갑자기 뭐 외계인한테 기술을 뽑아오는 게 아니면 좀 쉽지 않을까, 않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HBM에서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좀 모멘텀이 되는 거고, 네네. 주가 상승에 우리가 이제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HBM보다도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 기회를 확 잡아서 모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를 이걸 바라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HBM이 무조건 더 중요합니다. HBM이 네. 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파운드리보다는 D램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한 미래 산업이고 삼성전자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은 맞는데요. 이거는 본진이 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램이나 HBM 쪽에서 경쟁력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아. 네. 그렇죠. 본진이 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P4라는 이제 평택 4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큰 공장이에요. P3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파운드리하고 D램을 같이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팹인데요. 최근에 파운드리 쪽엔 일단 투자를 잠정 스톱을 했고요. 지금 D램 쪽에 오히려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HBM 때문에 삼성이 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러면 칩을 구멍 뚫고 쌓는 거, 이거 패키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D램 낱장 있죠. 이걸 만드는 기술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1A라는 공정이 이제 14나노고요. 1B라는 공정이 12나노인데 16나노까지는 삼성이 잘했어요. 근데 14나노, 12나노로 내려오면서 수율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떨어져요. 삼성이. 지금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커머디티 D램 있죠. 그쪽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제가 여기 8.15 모니터에도 나와서 제가 그때 발표했지만 작년 초 두 회사 간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D램 쪽에서 18%가 넘었는데요. 3분기에는 5% 이내로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 점유율 갭도 붙고 있고 기술도, 그러니까 이건 HBM을 제외하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용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HBM 잠시 못하는 거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반도체를 오래 보다 보면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삼성이 계속 잘했기 때문에 삼성이 계속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뷰를 바꿨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JP 모건은 목표가를 21만 원을 제시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IB도 갑자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많이 올린 데는 10만 원까지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뭔가를 파악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저기 AI 반도체 삼각 동맹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삼각 동맹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동맹하는 것보다 벤더를 다변화해서 그렇죠. 경쟁 붙여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 다변화시키는 게 안정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가격 경쟁 시켜서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던 애들한테 바인딩을 시켜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물건 다른 데 주지 말고 우리한테만 네. 독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맞습니다. 있는 시점이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뭐 가격 심하게 안 깎고 그냥 계속 잘 해줄게. 그러니까 동맹을 하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수요 업체 입장에서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이게 벤더 다변화가 쉽지 않고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TSMC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장비 업체인 한미 반도체까지는 이 엔비디아 사이클이 이어질 때까지는 같이 동행하겠구나. 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HBM 공정을 긴급하게 바꿨다 이런 지금 주제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각 동맹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딱 팀을 짜서 이제 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이제 TC 본더 독점 장비 업체가 이제 거기서 키플레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그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데 더 오르겠어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저는 결국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요. 두 회사가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 그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NCF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단짜리 케이크를 쌓는 걸 가지고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카스테라 케이크 하나 깔고 위에 딸기들을 올리고 카스테라 케이크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딸기를 올린 부분이 여기 살짝 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보통 생크림으로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름으로 된 생크림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카스테라 하나 깔고 필름으로 된 생크림을 채우고 여기에 구멍 뚫린 부분에 딸기들을 올리고 또 카스테라 올리고, 자, 그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는 NCF라는 방식이에요. 자, 중간에 필름을 깐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단짜리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요. 카스테라에다가 중간에 딸기들을 이렇게 넣어서 8단을 만들어서요. 초콜릿에다가 폭 담굽니다. 그러면 겉이 이렇게 딱 이렇게 코팅이 되고, 그리고 이 카스테라 사이사이에 파고 들어가겠죠. 그게 머프라는 방식이거든요. 몰디드 언더필. 그러니까 언더필이라는 게 이 칩과 칩 사이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처럼 이렇게 겔 상태겠죠. 그래서 뭐 불과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두 회사 사이에 NCF하고 뭐 머프 방식의 기술이 누가 더 뛰어나니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결론이 난 거죠. 머프 방식이 더 뛰어나니까. 머프가. 네, 삼성이 갑자기 NCF 방식에서 머프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왜 그러면 이제 뭐 언론 보도상에서는 일단 수율이 안 나온다, NCF 방식이. 왜냐면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수율보다는 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열 문제. 네, 발열. 왜 그러냐면 우리 2.5D 패키징이잖아요. 근데 GPU에서 AI용 GPGPU에서 나오는 열이 엄청나요. 열이 엄청난데 이거를 또 렉으로 싸서 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가면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열이 너무 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는 팬 달아서 공기 가지고 식히잖아요. 그 공랭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이제 열을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에다가 담굽니다. 그러니까 쿨런트, 그러니까 열을 낮출 줄 수 있는 기름에다 담궈 가지고 열을 식혀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래스카에다가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아예 추운 데다. 네, 추운 데서 지어서 밖에 공기를 끌어오거나 아니면 바다에 담궈 버리거나. 그게 액침 냉각이라는 방식인데요. 지금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들은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슈퍼 마이크로컴이나 뭐 버티브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다 그런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자, GPU에서 그렇게 열이 많이 나오는데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반도체는 열이 나오면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NCF 방식으로는 이게 열이나 수율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방향을 선회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머프 방식의 본딩이죠. 칩과 칩을 붙이는 네. 거를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 야, 기승전 한미네 요새. 네. 그러니까 더 물량이 커질 수밖에 없네. 네. 삼성전자까지 맞습니다. 하려면. 그러면 마이크론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삼성이 NCF를 안 되는 거 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머프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하이닉스밖에 없고, 근데 하이닉스는 잘 나와요. 근데 NCF 방식으로 하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본더 쪽 시장은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하겠구나. 적어도 당분간은. 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상한가까지
갔던 이유가 됐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NCF 방식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원래 SK 하이닉스도 2세대까지는 NCF 방식을 썼고요. 3세대까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HBM2E까지도 썼었고요. 요거 오타가 났네요. 3E라고 나오는데 2E까지는 썼었고요. 자, HBM3부터는 완전히 MR 머프로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나오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NCF 방식으로 아무리 만들어 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머프 방식의 밸류 체인은 지금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핵심은 한미 반도체지만,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에 HBM 관련돼서 장비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PSK 홀딩스 같은 업체가. 그러게 요새 네. 최근에 네.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디스컴 관련된 업체인데, 여기는 핵심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STI 같은 업체들이 리플로우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텍 플러스가 이런 이제 머프의 외관 검사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뭐 주가가 16%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 뭐 흐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여기 출연해서 제가 내년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2023년은 AI 반도체 서버의 시간이었고, 자, 2024년 올해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관심이 올 거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레벨 3 자율주행차, 결국 온 디바이스 AI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으로 관심이 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물론 그런 흐름들이 틀리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했고, 결국 AI 서버 쪽의 흐름은 훨씬 강했어요. 그게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빨랐냐면 AI가 작년에는 언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한 거고, 근데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가 1.5 버전을 또 바로 공개했거든요. 1.0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5 버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멀티모달 성능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아니면 사운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공개한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소라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텍스트만 처리하는데도 이 정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러겠네요. 영상을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맞긴 맞는데 당장 급한 게 서버구나. 왜냐하면 멀티모달이 이렇게 빨리 뭔가 서비스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서버 쪽을 봐야 되고, 그런데 서버 쪽을 봐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칩 업체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칩 업체, 파운드리 업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HBM 쪽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럼 또 쇼티지구나. 그러면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솟겠구나. 자, 이런 희망 회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 시장이 폭풍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단언컨대요. 이 지금 열 그룹이 굉장히 그래도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갈수록 이게 수치가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조사업체 열 그룹이 이제 올해 HBM 시장 전망을 140% 성장률로 잡았어요. 전년 대비? 네네. 그래서 작년이 55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141억 달러로 이제 전망을 했고요. 실제로 더 세게 보는 데도 많습니다. 실제로 170% 성장을 보는 시장 조사 업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겠죠. 그렇죠. 근데, 예, 내년인데, 자, 열 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이 40% 성장을 봤어요. 네, 저는 이거 아마 조정할 거예요. 조정하겠다. 네. 이러겠죠.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이걸 조사할 때쯤에는 멀티모달 AI에 대한 전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네,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이 회사가 조사한 게 내년이 되면 200억 달러의 HBM 시장이 된다는 거죠. 200억 달러면 거의 25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25조 시장이면 뭐 규모가 적지 않은 거고. 자, 2029년까지 HBM 시장이 377억 달러로 5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고, 이게 D램 시장에서 핵심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HBM이 그냥 특수한 시장이 아니라 메인스트림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 어떤 제품도 연평균 성장률이 뭐 40%에 육박하는 제품이 없죠. 지금. 그렇죠. 네. 그 엄청난 급등 성장이죠. 맞습니다. AI 빼고는 지금 그 어떤 곳에서도 찾기 힘들고요. 지금 AI 반도체 자체가 지금 향후 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50%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D램의 역대급 호황기였던 2021년에 D램 시장이 920억 달러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22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년이 1,100억 달러 역대급을 경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146조 원에 이릅니다. 야, 엄청난 속도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의 핵심 수혜는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지만 대한민국이 누리는 HBM, 특히나 D램 쪽에서의 수혜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이 HBM 그 이후에 진짜 뭐 CXL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하면서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이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부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는 사실 HBM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자,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테마를 보자라고 해서 뭐 PIM이나 CXL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데, 정작 막상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쪽 시장 규모나 성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야, 근데 참 우리가 HBM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쇼티지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난다 그러면 가격이 낮춰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제가 뭐냐면 가격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망치를. 근데 지금 업황 돌아가는 제가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선도업체들의 어떤 기술 주도권이 이게 쉽게 뭔가 분산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러면 요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용 D램 대비해서 HBM 그 가격 프리미엄 6배가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3배 수준까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HBM4가 되면 기술 난이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렇죠. 기술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장비나 설비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제품을 싸게 만들 수가 있나요? 네, 저는 만약에 뭐 그냥 어떤 다음 HBM4가 당초 이야기한 스펙보다 훨씬 하향 조정된다 그러면 그런 가격 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컴퓨팅 파워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을 AI 개발하는 데 쓴다라고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Q가 늘어나는 거, 지금처럼 비싼 비용이 계속해서 Q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자, 성능 개선으로 지금보다 적은 컴퓨터를 쓰고 더 많은 성능을 내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 말은 가격이, 그러니까 성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그 관련된 컴퓨팅 칩들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AI 반도체를 엔비디아만 계속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체 설계 칩이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나 뭐 이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쪽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이 낮아질까?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HBM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뭐 다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만들던 그런 하나의 공정이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기술, 이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일부 아주 그 핵심 그 공정이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라, 그게 뭘까? 제가 이제 사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용어를 아마 반도체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거의 일찍이 좀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책을 쓸 때도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분을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었어요. 네. 그런데 불과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국내에서는. 왜 그러냐면 반도체라는 게 전공정이 어렵고 여기에 많은 부가가치가 있고 기술의 핵심이 있는 거지, 후공정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자본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하면 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반도체를 좀 오래 분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모바일 혁명을 한번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정적인 사건을 딱 하나 놓고 이야기하자면 2016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애플의 AP 물량을 TSMC한테 100% 뺏긴 거. 그게 제일 큰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다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때 TSMC가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압살했던 게요, 전공정 기술이 뛰어난 것보다는 결국 후공정 기술이었어요. 그때 원래 원래는 애플의 AP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가 100% 담당을 하다가 삼성이 이제 애플의 경쟁 제품을 내놓으니까 애플이 이제 TSMC를 끌고 와서 이제 경쟁을 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두 회사의 파운드리를 막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기술 경쟁을 시켰고, 그게 결국 아이폰 6 때 이제 이게 거의 판가름이 난 건데, 그때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제품에 칩이 두 개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네. TSMC가 만든 칩이 쓰였고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 칩이 쓰였는데, 선단 공정은 심지어 삼성이 더 앞섰어요. 삼성이 14나노였고요. TSMC가 16나노였어요. 그러면 14나노 성능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벤치마크를 놓고 돌려보니까 16나노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TSMC가 팬아웃 WLP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칩에 적용했더니 그 후공정으로 이걸 커버한 거였거든요. 자, 그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대다수 반도체 전문가들이 저거 금방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삼성 전기가 팬아웃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바로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 와. 그래서 모든 언론 지상에서는 팬아웃 WLP를 넘어설 PLP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팬아웃 PLP 어디 쓰고 있죠?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에서 그러면 지금 시간이 8년 지났잖아요. 팬아웃 WLP를 이번에 엑시노스 2400에 적용한 거예요. 8년 만에. 그러면 후공정 기술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거면 삼성이 바보라서 8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TSMC 출신의 린준청이라는 부사장님 모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개발해가지고 적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HBM도 그렇게 우리는 저거 그냥 칩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구멍 뚫고 붙이는 거 그냥 쉬울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기술 노하우들이나 엄청난 수준의 난이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 네. 공정,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그거와 연계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굉장히 쉽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말씀 나온 김에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이 차세대 HBM의 핵심 기술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아파트, 디램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칩하고 칩을 붙일 때 중간에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납 솔더볼 아주 작은 걸 써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인터커넥터를 할 때.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범프 리스예요. 범프가 없이 바로 붙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칩끼리 바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칩하고 칩을 붙일 때는 보통 그 회로가 되는 머티리얼이 구리잖아요. 그럼 구리하고 구리끼리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 그 표면인 절연체하고 절연체끼리 붙여야 돼요. 그래서 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존의 본딩은 단일 머티리얼끼리 붙이는 게 본딩이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절연체끼리도 붙이고 구리끼리도 붙이는 거, 한꺼번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거에서는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얼라이먼트가 조금만 어그러져도 불량이 나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2.5D 코어스라고 하는 공정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는 게 어디에 쓰냐면 GPU하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붙일 때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고 있고요. 네. 그거는 단층짜리를 붙일 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GPU하고 실리콘 인터포저의 인풋 아웃풋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GPU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의 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이는 데 쓰는 건데, 자, 이거를 HBM 아파트에다가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쓰면 무조건 좋아져요, 성능이. 일단은 중간에 범프라는 그게 마이크로 범프라는 게 이게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줄여도 엄청나게 그 칩의 경박 단소화가 좋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방열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래스카에 바다에 담그는 게 결국 열 때문인 건데, HBM에서도 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 그리고 그 층간의 고속 엘리베이터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기존에는 아파트에 1024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걸 2048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전송 속도 훨씬 빨라지겠죠. 네. 대역폭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어렵죠. 그리고 기존의 서멀 컴프레스 본딩 있죠. 네. 그러니까 단일 머티리얼끼리 붙이는 그 범프를 써서 붙이는 것보다 장비 가격이요. 적게는 5배, 많게는 8배 비쌉니다. 그러면 공정 가격이 네, 엄청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HBM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시장 조사 업체들은 다 내려질 것이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하는데 더 싸게 판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만드는 회사가 적자 내면서 팔면 돼요. 지금 얘기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공정, 네. 이것이 정말 심플하고 돈이 안 드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쉽게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뭐 수율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데, 만드는 쪽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얘기 또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HBM 이게 진짜 앞으로도 계속 더 집중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전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